중국의 총 부채가 8경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빚을 합치면 GDP의 3배,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중국은 원래 크니까 빚도 많은 거 아냐? 당연한 의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빚 많다, 큰일이다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 지금 문제인지, 글로벌 기업들이 왜 지금 줄줄이 빠지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파헤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중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초고층 빌딩, 번쩍이는 신도시, 10년 전에 집 샀으면 10배라는 부동산 신화, 다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에는요, 2021년까지 중국 부동산은 세계 최대 자산 시장, 가계자산의 60에서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국도 65%로 높지만 중국은 그 위였죠. 그런데 2022년부터 무너집니다. 시작은 헝다. 시가총액 69조 원짜리 공룡이 2021년 말 이자 못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부채 350조 원. 단일 기업 세계 최대. 2023년엔 헝다보다 더 많은 집을 지은 비구이 위엔 마저 디폴트 위기,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왜 이렇게 한꺼번에 무너졌냐? 중국 부동산의 특이한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선판매 제도로 집 짓기 전에 돈부터 받습니다. 개발사는 그 돈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새 땅 사고 빚 갚고 딴 데서 썼습니다. 집값 오를 때는 괜찮았죠. 새 분양 돈으로 이전 프로젝트를 메우면 되니까. 네, 폰지 사기랑 구조가 같습니다. 2020년 정부가 버블 잡겠다고 3가지 레드라인 규제를 꺼냅니다. 개발사 차입 제한, 의도는 연착륙, 결과는 추락. 돈줄 막힌 개발사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전국에 공사 멈춘 아파트가 수백만 채. 돈 내고 집 기다리던 사람들 집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2022년 여름 집 안 지어주면 대출을 안 갚겠다며 수십만 명이 은행 상환을 거부합니다. 2026년 지금 더 심해졌습니다. 대형 민간 개발사는 파산, 구조조정 중이고 국영기업마저 이자를 못 갚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뒤에 있는 기업까지 흔들린다는 건 진짜 심각한 신호죠. 중국 전역에 유령 도시가 늘고 있습니다. 멀쩡한 고층 단지에 불 켜진 집이 없고 상가는 텅 비고 도로만 깨끗합니다. 추정 빈집수 약 5천만에서 9천만 채. 한국 전체 주택이 1,800만 채인데 빈집만 한국의 3배에서 5배. 그리고 이 빈집들 전부 빚으로 지어졌고 그 빚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나옵니다. LGFV, 로컬 거버먼트 파이낸싱 비이클.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이름은 그럴싸한데 중국 경제의 가장 큰 시한폭탄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세금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올라가는데 도로, 지하철, 산업단지 같은 인프라 지출은 지방정부 몫이에요. 만성적으로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꼼수를 씁니다. 직접 빚내면 법적 제한이 있으니까 별도 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이름으로 빚을 내는 겁니다. 쓰촨성 교통인프라 개발유한공사 같은 이름의 회사가 수천 개. 공식적으로는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정부의 그림자, 금융 창구죠. 이 LGFV 부채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IMF 추산 약 66조 위안, 한화 약 1경 2천조 원. 골드만삭스는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클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돈으로 뭘 했느냐?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했습니다. 일단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온다면서 신도시, 고속도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왔어요. 앞서 말한 유령 도시들 대부분 LGFV 작품입니다. 차 안 다니는 8차선 고속도로, 기업 없는 산업단지, 텅 빈 컨벤션 센터가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사업이 돈을 못 버니 빚도 못 갚죠. 그럼 어떻게 버텼냐? 땅을 팔았습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토지 사용권을 팔 수 있어요. 개발사가 땅 사고 그 돈으로 재정 충당하고 LGFV 빚도 막는 구조. 이 토지 재정이 지방정부 수입의 약 40%였습니다. 근데 부동산이 무너졌잖아요. 개발사들이 줄줄이 쓰러지는데 누가 땅을 삽니까? 2025년 토지 판매 수입
2021년 정점 대비 52% 넘게 감소. 4년 연속 추락. 수입은 반토막. LGFV 빚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그 결과 공무원 월급이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광시구 1인에서 공무원들이 6개월째 급여가 없다며 시위했고 허난성 교사들은 수당이 전부 잘렸습니다. 2025년엔 더 심해져서 경찰 연봉이 30만에서 20만 위안으로 깎이고 산동성 일부 공무원은 월급의 70%만 받는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5년 말 정부가 급여를 300에서 500위안 올렸는데 부양책이 아니라 사기 저하 방지용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베이징, 상하이는 아직 괜찮습니다. 근데 인구 수백만짜리 2선, 3선 도시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지방정부가 사실상 파산 상태라는 뜻입니다.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데 LGFV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이게 보이지 않는 쓰나미의 정체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면 철수는 아니지만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이케아입니다. 1998년 중국 진출 이후 중산층 성장과 함께 41개 매장까지 키웠습니다. 주말마다 북적였죠. 무료 에어컨 쐬러 온 사람들까지 합쳐서요. 근데 2026년 1월 대형 매장 7곳 폐쇄를 발표합니다. 상하이, 광저우, 텐진, 하얼빈 등 부동산 불황으로 가구 수요가 급감했고 저가 온라인 브랜드와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걸 도주라고 부르긴 어렵습니다. 이케아는 대형 매장을 줄이는 대신 베이징, 선전에 소형 매장 10개 이상을 새로 열겠다고 했거든요. 철수가 아니라 업태 전환. 하지만 이케아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게 핵심입니다. 중국 내수 소비가 심각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소매 판매 증가율은 연간 3.7%, 숫자만 보면 성장이지만 12월에는 0.9%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소비가 처참해요. 가전 마이너스 18.7%, 건축자재 마이너스 17%, 자동차 마이너스 5%, 집 사거나 꾸미는데 돈 쓰는 사람이 급감한 겁니다. 왜 소비를 안 할까? 간단합니다.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니까요. 70개 주요 도시 신규 주택 가격 2021년 정점 대비 평균 11% 하락. 이건 평균이고 3선 도시는 최대 30%, 일부는 2017년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도시가구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계속 빠지니 소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소비 대신 저축을 택하고 최근 5년간 가계 예금은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물론 모든 외국 기업이 떠나는 건 아닙니다. KPMG 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94%는 중국 투자를 계속하고 75%는 투자를 유지, 확대할 계획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중국 가면 무조건 돈 번다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중국을 기회의 땅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재 기업들이 떠나는 건 그나마 이해됩니다.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근데 물건을 만들던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입니다. 디자인드 바이 애플 in 캘리포니아, 어셈블드 in 차이나. 지난 15년간 애플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삼았습니다. 저렴한 인건비, 반경 수십 킬로미터 내 완결되는 부품 공급망, 수십만 명을 동시 투입할 수 있는 규모. 근데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어요. 중국 제조업 인건비가 2010년 대비 약 3.5배 올랐습니다. 인도 제조업 허브의 연평균 인건비 5,000달러는 상하이의 절반 수준이에요. 거기에 미중 무역 전쟁, 기술 규제, 코로나 봉쇄 때의 공급망 마비까지 중국 올인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인도로 생산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인도 생산 비중이 5에서 7%였는데 2025년 상반기 16에서 17%로 3배 가까이 늘었어요. 연말까지 20에서 25% 전망.
다만 중국은 여전히 아이폰 생산의 약 80%를 담당하고 인도에서 조립되는 아이폰의 핵심 부품도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대체가 아니라 분산이에요. 삼성은 훨씬 빨랐습니다. 2019년에 중국 스마트폰 생산을 완전히 종료했어요. 화웨이, 샤오미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1%로 추락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현대차도 축소 중입니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판매가 114만 대에서 2024년 17만 대로 급락. 5개 공장 중 2개를 매각했고 추가 매각도 거론되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100% 의존하지 말고 최소 한 곳 이상 대체 생산지를 확보하자는 것. 일부에선 마이너스 차이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기업은 중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분산하는 단계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30%, 16년 연속 세계 1위니까요.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중국 배달앱, 라이더 수가 약 1000만에서 1200만 명. 경기 둔화로 다른 일자리를 못 찾는 사람들이 배달로 몰리고 있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은 배달업을 과도기적 노동, 플랫폼을 고용 완충 장치라고 표현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세계의 공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세계 유일의 공장 지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 글로벌 공급망은 중국 중심 단일 구조에서 인도, 베트남, 멕시코를 포함한 다극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자들은 돈 쓰잖아요. 중국에 부자들 많은데 맞습니다. 중국 백만장자만 약 620만 명. 문제는 그 돈이 중국 안에서 안 돈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영국 300년 전통 브랜드 포트넘 앤 메이슨이 홍콩 매장을 폐점했습니다. 2019년 영국파 첫 매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곳이 7년 만에 문 닫은 거예요. 홍콩 소매 시장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2월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어요. 재밌는 건 역전 현상입니다. 예전엔 선전, 사람들이 홍콩으로 쇼핑 왔는데 지금은 홍콩 사람들이 선전으로 갑니다. 2024년 홍콩 주민의 북상 출경 건수가 9,300만 건, 전년 대비 48% 폭증. 선전 물가가 홍콩의 절반이니까요. 본토 명품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2024년 중국 명품 시장이 약 18에서 20% 축소. 구찌 아시아 태평양 매출 25% 급락. 2025년 상반기에만 중국 18개 매장을 닫았습니다. 발렌시아가 샤넬, 루이비통, 프라다도 일부 매장 철수. 왜 명품이 안 팔릴까? 첫째,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보복 소비 끝나고 과시형에서 가성비, 경험 중심으로 전환. 명품 브랜드들이 3년간 30에서 50% 가격을 올린 것도 역풍이 됐죠. 둘째, 중국 로컬 럭셔리의 부상. 금 주얼리 브랜드 라오프 골드는 2025년 상반기 매출 251% 폭증. 이 브랜드 고객의 77%가 루이비통, 에르메스 고객과 겹칩니다. 서양 명품 자리를 중국 브랜드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셋째, 자본 유출. 2024년 중국에서 100만 장자 15,200명이 순유출됐습니다. 역대 최대. 해외 부동산, 해외 계좌, 이민이 동시에 진행 중이죠. 다만 15,200명은 전체 620만 명의 0.25%이고 2025년 전망은 7,800명으로 절반 감소했으니 부자들이 전부 도망친다는 건 과장입니다. 그래도 소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중산층은 부동산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상위층은 해외 소비와 국산 브랜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명품의 블랙홀이었던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동산 붕괴, 지방정부 파산, 기업 이탈, 소비 절벽, 따로 도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연결돼 있고 그 한가운데에 좀비 기업이 있습니다. 이자도 못 갚고 혁신도 못 하는데 은행이 대출을 연장해주고 정부가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는 기업들. 달라스 연준에 따르면 중국 제조업 좀비 비율이 2020년 4%에서 2024년 11%로 급등, 서비스업은 17%. 더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체 30%가 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좀비 기업이 왜 위험하냐?
건강한 기업의 자원을 빨아먹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이 좀비 연장에 묶이면 성장 기업에 자금이 안 가고 노동자도 생산성 높은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좀비 기업을 정리 못하고 질질 끌었거든요. 중국이 비슷한 길을 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차이점도 있어요. 중국은 AI, EV, 배터리, 태양광에서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첨단 산업의 성장이 대규모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그 증거가 청년 실업입니다. 2025년 8월 1222만 대학 졸업생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16세에서 24세 실업률이 18.9%까지 치솟았습니다. 2023년엔 21.3%까지 올라가자 통계국이 아예 발표를 중단했어요. 5개월간. 베이징대 장단단 교수는 취업, 교육, 훈련, 어디에도 없는 청년까지 포함하면 46.5%라고 기고했는데 이 글은 곧 삭제됐습니다. 현실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국영 원자력 기업 CNNC가 1730개 자리에 채용 공고를 냈는데 120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150대 1. 하버드 입학률의 6배. 이 좌절감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업도 연애도 소비도 포기한 눕형족, 침대에 누워 폰만 보며 스스로를 쥐라고 부르는 쥐족. 정부는 관련 상품을 삭제하고 게시물을 검열하고 국영 매체를 동원해 비판했습니다. 경제적 불만은 이미 시위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프리덤 하우스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사회 불안 사건이 전년 대비 41% 증가, 시위의 75%가 경제적 불만이었습니다. 2025년 1월에서 4월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특히 공무원, 교사, 의료진까지 시위에 나섰습니다. 9일인 방송국 직원이 6개월 미지급, 생존이 필요하다는 현수막을 걸었고 허난성 병원 의료진이 1년치 급여를 요구하자 보건당국의 답변은 돈 없다 였습니다. 다만 균형은 필요합니다. 2025년 GDP 성장률은 약 5%이고 첨단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 중입니다. 중국 경제 전체가 좀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동산, 건설, 전통 제조업이라는 거대한 부문이 좀비화되고 그 충격이 고용, 소비, 지방 재정으로 연쇄 전파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대규모 청년 실업은 사회 불안의 핵심 변수입니다. 아랍의 봄 당시 청년 실업률이 25에서 30%였어요. 물론 중국은 정치 체제도 통제 역량도 경제 규모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월급을 달라고 시위하는 나라라는 상황 자체가 보내는 신호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뱅크런의 조짐입니다. 뱅크런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은행이 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다들 한꺼번에 예금을 빼려고 은행에 달려갑니다. 그러면 은행이 진짜로 현금이 부족해져서 무너지는 현상이에요. 대공황 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너진 것도 일종의 뱅크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요, 2022년에서 2023년에 이미 일부 지방은행에서 예금 인출 제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허난성에 몇몇 소규모 은행들이 예금자들한테 돈을 못 돌려준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은행 앞에 모여서 항의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규모 지방은행의 문제로 봉합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지방은행들의 상태가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왜? LGFV 부실과 부동산 대출 부실이 동시에 터지고 있으니까요. 중국의 중소형 은행들은 지방정부, LGFV, 부동산 개발사에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이 세 군데가 다 돈을 못 갚는 상황이면요, 은행의 자산, 즉 대출금이 부실화 되는 거죠. 인민은행의 2024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고위험 금융기관이 357개에 달합니다. 중국 전체 은행이 약 4,000개 정도인데 그중 300개 이상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진 않겠죠. 대형 은행들을 동원해서 부실은행을 합병시키거나 공적 자금을 투입하거나 할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될지가 문제입니다. LGFV 부채만 수십조 위안,
부동산, 부실 대출도 수십조 위안. 이걸 다 막으려면 중앙정부의 돈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이 일본형 잃어버린 30년을 가느냐, 아니면 금융위기로 한 방에 터지느냐. 둘 다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데 어느 쪽이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중국이 힘들다는 건 알겠어. 근데 나한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지막 챕터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큰 영향을. 왜냐?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너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내외입니다. 홍콩까지 합치면 더 높아요. 5분의 1 이상의 수출이 중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부품.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들이 중국에 많이 팔립니다. 근데 중국 경제가 위축되면요, 중국이 덜 사게 됩니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소재나 부품 수요가 줄고 소비가 얼어붙으니까 완제품 수요도 줄어요. 2025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특히 중간재, 반도체, 화학제품 등 수출이 부진했어요. 이게 2026년에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향은요, 중국발 디플레이션의 수출입니다. 디플레이션이 뭐냐면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물가 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제학에서 디플레이션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요,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 매출이 줄어듭니다. 기업이 직원을 자릅니다. 사람들이 돈을 덜 씁니다. 물가가 더 떨어집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일본이 30년간 이걸 겪었어요. 지금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거의 0%대였고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마이너스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은 많으니까요. 부동산 붕괴하고 소비 얼어붙었는데 공장들은 아직 돌아가고 있잖아요. 물건은 쏟아지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뭘 하냐면요, 헐값에 해외로 던져야지. 국내에서 안 팔리니까 원가 이하로라도 수출해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디플레이션 수출입니다. 중국산 철강, 화학제품, 태양광 패널, 전기차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경쟁이 안 됩니다. 같은 물건을 중국 기업이 반값에 팔면 한국 기업은 시장을 뺏기거나 같이 가격을 내려야 해요. 그러면 이익이 줄고 결국 한국 경제에도 디플레이션 압력이 전해지는 거죠. 이미 한국 철강, 석유 화학 업계가 중국발 저가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향은요, 금융시장 변동성입니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지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험한 데서 돈 빼자는 거예요. 한국은요,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는 이머징 마켓, 신흥국으로 분류됩니다. 선진국, 미국, 유럽, 일본보다 위험도가 높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위기가 터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빠져나갑니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초기에도 그랬어요. 위기 터지면 신흥국에서 돈 빼서 달러로 피신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중국발 위기가 커지면요,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출렁이고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초 현재 원대 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오가며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줄이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올인한 기업,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기업, 중국 공장만 가진 기업들, 지금 당장 리스크 점검을 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글로벌 공급망을 한국이 일부
가져올 수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미국, 유럽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탈중국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맡겠다는 전략입니다.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대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로 생산 기지를 다변화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고 이걸 빨리 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겁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중국 관련 자산, 중국 주식, 중국 노출 높은 기업의 비중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완전히 망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중국은 여전히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나라이고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든 버티면서 시간을 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요. 과거에 고속 성장하는 중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몰라. 10년 전만 해도 이 단어를 입에 올리면 무슨 소리야? 중국이 미국 초월한다며? 라는 반응이 돌아왔죠. GDP 세계 2위, 제조업 공장,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누가 봐도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2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은 끝없이 추락하고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청년들은 일자리 대신 포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외국 기업들은 짐을 싸서 떠나고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부동산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듯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설 현장이 돌아가면 철강, 시멘트, 가전, 인테리어 전부 돌아가요. 수천만 명의 일자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2021년 헝다가 터졌을 때만 해도 정부가 수습하겠지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2024년 초 헝다는 청산 명령을 받았고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던 비구이 위안마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헝다보다 더 안전하다던 회사가 쓰러진 거죠. 그 결과요. 2025년 말 기준 중국 7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평균 25% 이상 폭락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5천이 된 겁니다. 2억 5천이 증발한 거예요. 전국 평균이 그렇고 지방 중소도시는 반토막 난 곳도 수두룩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 일반 가정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한때 70%였어요. 열의 7이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20년 넘게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라는 신화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떠받쳐 주니까 대출 끼고라도 샀던 거예요. 근데 그 집값이 25% 날아간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역자산 효과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재산이 줄었다고 느끼면 지갑을 닫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집값이 3억 빠졌는데 외식하겠어요? 여행 가겠어요? 안 합니다. 최대한 아끼고 대출이나 갚자는 심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도시에 사는 9억 명 대부분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부동산이 멈췄고 그 충격이 모든 가정, 모든 산업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입니다. LGFV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지방정부 부채 조달 기구예요. 원래 중국 법상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 발행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도로도 깔고 신도시도 개발해야 하니까 편법을 썼습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겉보기엔 민간 기업인데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100% 소유한 회사. 이 회사가 대출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장부상 기업 부채로 잡혀요. 꼼수죠. 문제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겁니다. 2026년 초 현재 이 숨겨진 부채 규모가 약 100조 위안,
미국 달러로 14조 달러예요. 한국 1년 GDP가 약 1.7조 달러거든요. 중국 지방정부 숨겨진 빚이 한국 GDP의 8배가 넘습니다. 이 돈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개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동산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이 빚을 어떻게 갚죠? 못 갚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지방정부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 빚 돌려막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가능하겠어요? 그 부담이 지금 국유은행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4대 국유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세계 자산 규모 1, 2, 3, 4위를 차지하는 거대 은행들이죠. 근데 이 은행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은행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로 먹고 삽니다. 이걸 순이자 마진, NIM이라 해요. 건강한 은행은 NIM이 2% 이상인데 중국 4대 은행은 1.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치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정부가 금리를 낮추니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부실 대출로 돈을 떼이고 지방정부 빚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느라 수익이 깎인 거예요. 은행이 돈을 못 벌면 새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은행이 안 빌려줘요. 경제 전체가 돈 맥경화에 걸리는 겁니다. 심장인 부동산이 멈추고 혈관인 금융이 막히고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생생한 현장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중국 어느 도시에서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가로등이 꺼졌다. 이런 기사들. 그게 지금 중국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는 등급이 있어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데가 1선 도시, 광저우, 선전이 1.5선 정도, 청두, 항저우, 난징 같은 데가 2선, 그리고 그 아래로 3선, 4선, 5선 도시들이 있죠. 문제는 이 3에서 4선 도시들에서 터지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도시에서 공무원 급여 지연이 일상화됐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안 나온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아세요? 공무원은 어떤 나라든 가장 마지막까지 월급을 보장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부가 존재하는 한 월급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 월급이 밀린다? 이건 지방정부가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월급 대신 현물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쌀이나 식용유 같은 걸로 급여 일부를 대체한 거죠. 21세기에 그것도 G2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방정부 수입의 핵심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토지 매각 수입이에요. 중국에서는 땅이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지방정부가 개발업체한테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이것저것 하는 구조였어요. 한때 지방정부 수입의 30에서 40%가 토지 매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잖아요. 개발업체들이 망하고 있는데 누가 땅을 사요? 토지 매각 수입이 2021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절반 넘게 줄어든 거예요. 수입은 반토막 났는데 지출은요? 오히려 늘었어요. 코로나 이후 사회 안전망 지출도 늘어야 하고 부채이자도 갚아야 하고 정기 부양도 해야 하니까 돈 들어오는 건 줄고 나가는 건 늘고 이러면 뭐가 되죠? 적자요, 적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버스 노선이 줄거나 아예 없어지고 가로등을 밤에 안 켜고 쓰레기 수거가 제때 안 되고 심지어 겨울에 난방 공급이 끊긴 곳도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중국 전역의 3, 4선 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공공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건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긴급히 자금을 수혈하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중국의 도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현급 이상 도시만 약 700개입니다. 이걸 다 살릴 수 있을까요? 부동산, 부채, 지방정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돈을 찍어서라도 일단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돈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2022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어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생사의 교차점을 넘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2025년 출생아 수 사상 최초로 800만 명 선이 무너졌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비교를 해드릴게요. 2016년 약 1786만 명, 2020년 약 1200만 명, 2022년 약 956만 명, 2025년 800만 명 미만 추정. 9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격한 하락인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나 대기근 없이 이 정도로 출산율이 급감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커요.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는 천문학적이고 취업은 어렵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미래가 불안한데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그리고 가치관 변화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 안 해도 된다, 아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특히 도시 여성들 사이에서요. 정부가 세자녀 정책을 허용하고 출산 보조금을 주고 육아 휴직을 늘려도 안 나아요. 왜? 근본적인 문제를 안 건드리니까.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교육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취업은 여전히 어려우니까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를 돌파했습니다. 유엔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14% 넘으면 고령사회,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중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서운 건 속도예요. 일본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24년 걸렸어요. 중국은요, 절반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경제적으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요. 생산이 줄면 세금도 줄어요. 근데 은퇴한 노인들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요. 의료비도 늘어나고요. 돈 버는 사람은 줄고 돈 쓰는 사람은 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이미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 지급이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전면적인 위기는 아니지만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정말 암담합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는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도 결과가 20년 뒤에나 나타나요. 오늘 태어난 아이가 일할 수 있으려면 20년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이 모양이면 2040년대 중국 경제는 상상하기도 싫네요. 자, 인구 문제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청년 문제입니다. 중국어로 바이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M4 세대와 비슷한 건데 직역하면 썩어가도록 내버려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그냥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 개념으로 내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쓸데없이 치열한 경쟁을 뜻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뛰는데 아무도 앞으로 안 나가는 상황. 러닝머신 위에서 다 같이 달리는 것처럼요. 중국 청년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권에 뛰어들어 죽도록 경쟁에 맞자 좋은 직장도 내 집도 못 가진다. 그러니까 아예 바이란, 포기하자.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2023년에 공식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기더니 갑자기 발표를 중단했어요. 통계 방식을 바꿔서 다시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높고요. 현장 체감 실업률은 30%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셋 중 하나가 백수예요. 매년 1000만 명 넘는 대졸자가 쏟아지는데 받아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 생겼어요. 풀타임 자녀라고 들어보셨어요?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사는 청년들이에요. 자조 섞인 유머인데 실제로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은둔형 청년의 증가입니다. 아예 방에 틀어박혀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일본 히키코모리와 비슷한데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한 세대 전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의 저항 방식이에요. 거리에 나가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랬다간 바로 잡혀가니까요.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항합니다. 결혼 안 해, 아이 안 낳아, 집 안 사, 소비 안 해. 이게 바이란의 본질이에요. 적극적 반항이 아니라 서극적 불복종.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시스템을 서서히 무력화하는 겁니다. 2억 명의 청년이 포기를 선택했다면 그 사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중국 내부 문제를 봤어요. 근데 밖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아세요? 수출이에요. 세계의 공장으로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싼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어 팔았죠. 아이폰, 나이키, 이케아, 뭐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근데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협상으로 풀리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때 반도체 제재가 시작됐고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이전이 금지됐죠. 그리고 2025년 1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관세 폭탄이 진짜 터졌어요. 중국산 제품의 일부 품목은 60% 가까이 붙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원가의 1.6배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경쟁력이 있겠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 관세를 때렸어요. 중국이 공들인 전기차 산업이 유럽 시장에서 막힌 겁니다. 기업들 반응은 탈중국 러시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 일부를 인도로 옮겼고 삼성은 이미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했어요. 일본, 한국, 대만 기업들 전부 빠지고 있습니다. 대신 어디로 갔냐고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특히 멕시코가 대박을 쳤어요. 미국과 육로 연결해 USMCA 협정으로 관세도 없거든요. 중국에서 미국 보내면 관세 60%, 멕시코에서 보내면 0%. 기업 입장에서 뭘 선택하겠어요? 결과는요. 2025년 기준 멕시코와 베트남이 미국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중국의 세계 공장 지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이후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국에 들어오는 자본보다 빠져나가는 자본이 더 많다는 겁니다. 돈이 도망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관세 문제에 더해서 인건비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데이터 규제와 반간첩법 강화로 외국 기업들이 불안해했어요. 게다가 중국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잖아요. 부동산 폭락, 소비 절벽, 중국에서 팔 것도 없는데 굳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자원이에요. 중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지만 인구 대비 자원은 부족해요. 특히 두 가지가 심각합니다. 물과 식량. 여러분, 양쯔강 알죠? 중국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이 양쯔강 유역에 중국 인구의 약 40%, 경제 생산의 약 4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강이에요. 근데 이 양쯔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반복되면서 양쯔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2022년에 한번 심하게 겪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강물이 줄면 뭐가 문제냐고요? 일단 수력 발전이 타격을 받아요.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이 수력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쓰촨성 같은 데는 전력의 80%가 수력이에요. 강물이 마르면 전기가 안 나옵니다. 2022년 여름에 실제로 쓰촨성에서 대규모 전력난이 발생했었어요.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에어컨을 끄라고 하고 40도 넘는 폭염에 에어컨을 못 틀어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대국인 중국에서 전기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이 멈춥니다. 생산 차질이 생기고 납기를 못 맞추고 손해가 발생하죠.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니까. 식량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65%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4억 인구가 먹을 식량의 35%는 수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콩, 옥수수, 밀 같은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죠. 주 수입원은 미국, 브라질, 호주 같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미국과는 지금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호주와도 관계가 안 좋아요. 정말 만약에 이 나라들이 중국에 곡물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건 잠재적 위험이에요.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농지를 사들이고 남미에서 농업 투자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이 큰 거예요. 물 부족 더하기, 전력 불안 더하기, 식량 의존, 세 가지 자원 위기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가 이 지경인데 시진핑은 뭘 하고 있을까요? 권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전례를 깨고 3연임을 했고 2027년 4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게 중론이에요. 덩샤오핑 이후 권력 제한 시스템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경제가 안 좋으면 정권 정당성에 금이 가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 사회 계약은 정치적 자유는 없지만 경제 성장을 보장해 줄게 였어요. 그 성장이 멈추면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시진핑 정권의 해결책은 민족주의 카드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다 미국 때문이다. 서방이 우리를 견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만 통일 얘기가 더 자주 나오고요.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내부 불만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근데 진짜 군사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터졌어요. 2023년에 중국 로켓군 지휘부가 대거 숙청됐습니다. 핵미사일 포함 전략무기를 담당하는 핵심 부대예요. 숙청 이유는 대규모 부패, 미사일 연료를 물로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핵미사일 담당 부대에서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전격 해임됐어요. 중국군 서열 2위, 시진핑 바로 다음입니다. 장유샤는 시진핑 아버지와 함께 혁명전쟁을 치른 장종신의 아들이에요. 붉은이 세대 동지로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던 측근이었죠.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현역 최고위 장성이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잘렸어요. 공식적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군 부패 연루나 노선 갈등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진핑이 자기 사람마저 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4연임을 앞두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는 거죠. 로켓군 부패 이후 중국군이 실전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어요. 장비는 많은데 실제로 굴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다 서열 2위가 하루아침에 잘리는 군대에서 누가 장기 전략을 짜겠어요. 중국군은 1979년 이후 실전 경험이 거의 없어요. 40년 넘게 전쟁을 안 해본 군대입니다. 그나마 실전 경험 있던 장유샤마저 내보냈으니 그래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당장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정권이 궁지에 몰릴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 했던 사례가 많잖아요.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 때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요. 군이 준비가 안 됐다고요? 독재자가 궁지에 몰리면 합리적 판단을 못해요. 안 되면 한번 질러보자는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 남중국해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군은 부패하고 지휘부는 숙청당하고 근데 민족주의 선동은 극에 달하고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불안정한 조합이에요. 10년 전 우리가 알던 그 강대국 중국 매년 10% 성장하고 인프라를 폭풍처럼 지어올리고 전 세계를 사들이던 그 중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중국은 거대하지만 병든 노인과 같아요. 겉으로는 여전히 커 보이지만 속은 곪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인의 종말인지 아니면 긴 겨울의 시작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확실한 건 중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국도 있어요. 지정학적 이웃이자 하나의 걸림돌인 중국의 변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중국이 반도체 자급화에 성공하면 미국 패권은 끝이다. 그런데 2026년 2월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이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를 더 뒀습니다. 중국이 5나노 칩을 만들었다고 자축하는 사이 미국은 이미 다음 전쟁터로 판을 옮겨버렸어요. 오늘은 미중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을 하나하나 봐볼게요. 중국의 처절한 반격, 미국의 2차 봉쇄, 그리고 이 모든 게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왜 이 전쟁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21세기 패권 전쟁의 본질인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2024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당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는 쉽게 말해 너네한테 좋은 장비 안 판다 였습니다. EUV, 노광 장비 수출 금지, 첨단 AI 칩 수출 금지 이런 식이었죠. 근데 한계가 있었어요. 중국이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시작했거든요.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에 자체 개발 7나노 칩을 탑재했을 때 미국 정보기관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얘네가 이걸 만들어?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좋아, 만들어. 대신 팔지 못하게 해줄게. 2025년 8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공급망 보호법의 핵심이 이겁니다. 중국산 첨단 반도체가 들어간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첨단 반도체의 기준은 14나노 이하 공정으로 만든 모든 칩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샤오미 스마트폰을 하나 산다고 칩시다. 그 안에 SMIC가 만든 7나노 칩이 들어있으면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자동으로 25%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서운 게 나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일본, 네덜란드는 2026년 1월 기준 이미 15% 수준의 관세를 도입했고 EU는 협의 중입니다. 결국 중국이 아무리 반도체를 잘 만들어도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라면 공장을 차렸습니다. 엄청난 노력 끝에 드디어 라면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네 라면 마트에 납품하면 25% 세금 붙여. 옆에 경쟁사 라면은 세금이 없어요. 누가 사겠습니까? 만들어도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고사작전이라 부릅니다. 식물을 죽일 때 물을 확 끊으면 바로 시들잖아요. 근데 아주 조금씩만 주면 죽어가면서도 한참 버팁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중국 반도체 산업을 바로 부수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틀 뒤 발표된 SMIC의 성적표를 앞두고 시장이 공포에 질린 이유는 바로 매출은 버피는데 이익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 때문입니다.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관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두 번째로 막은 건 HBM과 GAA입니다. 먼저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말해 일반 메모리가 가는 호스로 물 받는 거라면 HBM은 소방 호스로 받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데이터가 오가요. 왜 중요하냐? AI 때문입니다. 챗 GPT 같은 대형 AI 모델을 돌리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해요. 일반 메모리론 속도가 안 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느냐, KTX로 가느냐 차이예요. 엔비디아 H100 GPU 하나에 HBM이 80GB 들어갑니다. 이게 없으면 AI 서버를 못 굴려요. 그런데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딱 세 곳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셋 다 미국 동맹국 기업이에요. 중국 메모리 기업 창신 메모리, CXMT 같은 데는 HBM 기술이 아예 없습니다. 개발하려 해도 필요한 장비를 못 사요. 미국이 막아놨거든요. 2025년 12월 기준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E는 주력 상품이 되었고 이제는 HBM4라는 꿈의 메모리로 다음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HBM2E 프로토타입도 제대로 못 만들고 있어요. 중국이 아무리 AI 칩을 설계해도 메모리가 없어서 제대로 된 AI 서버를 못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 엔진은 있는데 타이어가 없는 거예요. 다음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트랜지스터 구조의 이름입니다.
트랜지스터는 반도체의 가장 기본 단위, 전기 신호를 켜고 끄는 아주 작은 스위치예요. 이걸 얼마나 작게 많이 넣느냐가 기술력입니다. 지금까지는 핀팻이라는 구조를 썼는데 3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한계가 옵니다. 전자가 새어나가요. 호스에 구멍 뚫리면 물이 새는 것처럼. 그래서 나온 게 GAA입니다. 트랜지스터를 사방에서 완전히 감싸는 구조예요. 호스를 테이프로 빈틈없이 감싸면 물이 안 새는 것처럼 전자 누출을 막아줍니다. 삼성이 2022년 세계 최초로 GAA 양산을 시작했고 TSMC 역시 2025년부터 이 나노 공정에 GAA 구조를 전격 도입하며 삼성과 GAA 진검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GAA 핵심 장비인 ALD 장비가 미국 규제 대상이라 못 삽니다. 2026년 현재 중국 SMIC가 EUV 장비 없이 5나노 칩을 찍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율이 낮아 만들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보여주기식 양산에 그치고 있고 GAA 없이는 그 너머의 3나노 벽은 구경조차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결국 미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HBM 없으면 AI 서버 못 만들어. GAA 없으면 3나노 이하로 못 내려가. 영원히 우리보다 두세 대 뒤처져 있어라.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차단벽입니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국이 이렇게 막아도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발버둥을 치죠. 실제로 성과가 있습니다. 2025년 9월 SMIC가 5나노 칩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거든요. 미국이 EUV 장비 안 팔았는데 어떻게 5나노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장비가 노광 장비예요. 빛을 쏴서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새기는 기계입니다. 사진 인화와 비슷한 원리예요. 노광 장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DUV는 파장이 긴 빛이고 구형 기술이에요. EUV는 파장이 아주 짧은 빛이고 최신 기술입니다. 파장이 짧으면 더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어요. DUV가 굵은 사인펜이라면 EUV는 가는 만년필입니다. 7나노 이하 공정엔 원칙적으로 EUV가 필요해요. 근데 중국은 EUV를 못 삽니다. 유일한 제조사 ASML이 네덜란드 정부 방침으로 수출을 막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뭘 했냐? DUV로 여러 번 찍었습니다. 이걸 멀티 패터닝이라 해요. 굵은 사인펜으로 작은 글씨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한 번에 못 쓰니까 선을 여러 번 나눠서 긋는 겁니다. DUV로 한 번 찍고 웨이퍼를 옮겨서 또 찍고 이걸 반복하면 미세한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SMIC의 5나노 공정은 DUV를 무려 5번 이상 겹쳐 찍는 방식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둘 나오죠. 첫째, 수율이 처참합니다. 수율은 만든 칩 중 정상 작동하는 비율이에요. TSMC 5나노 수율은 90% 이상, SMIC는 2025년 4분기 기준 약 30에서 33%로 추정됩니다. 100개 만들면 70개 이상이 불량이에요. 멀티 패터닝 할 때마다 오차가 누적되거든요. 도장을 한 번 찍으면 정확한데 5번 옮겨가며 찍으면 조금씩 어긋납니다. 그 오차가 쌓이면 회로가 망가져요. 둘째, 생산 비용이 미쳤습니다. EUV로 한 번 찍을 걸 DUV로 5번 찍으니 시간이 5배. 거기다 불량률 70%면 100개 만들어 30개만 파는 겁니다. 업계 추정 SMIC 5나노 단가는 TSMC의 3배 이상이에요. 여기에 25% 관세까지 붙으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걸 승자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5나노 만들어냈는데 이겨놓고 보니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마라톤 1등으로 골이 냈는데 너무 무리해서 병원에 실려가는 격입니다. 그래도 중국이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징성 때문입니다. 우리도 5나노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제적 체면으로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중국 내에선 관세가 안 붙으니까요. 정부 기관과 군사 분야에서 SMIC 칩 수요가 실제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업적 경쟁력은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2025년 12월 중국 과학원 CAS 산하연구소에서 깜짝 발표를 합니다.
자체 개발 EUV 노광 장비 프로토타입 공개. 세계 반도체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해서 언젠가는 가능으로 바뀐 건 맞아요. 왜 EUV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EUV 극자외선의 파장은 13.5 나노미터. 문제는 이 빛이 거의 모든 물질에 흡수된다는 겁니다. 일반 렌즈를 통과하면 빛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렌즈 대신 거울을 씁니다. 빛을 반사시켜 초점을 맞추는 건데 이 거울의 표면 평활도가 원자 수준으로 완벽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축구장만한 거울을 깐다고 칩시다. 표면의 울퉁불퉁함이 머리카락 두께의 100만 분의 1보다 작아야 해요. 이런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독일 자이스 등 전 세계 몇 곳뿐입니다. 감원 문제도 있어요. EUV, 빛을 만들려면 주석 방울에 고출력 레이저를 쏴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석 방울을 초당 5만 번 떨어뜨리고 레이저가 정확히 맞춰야 해요. 움직이는 빛방울을 레이저로 초당 5만 번 한 치의 오차 없이 맞추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가진 미국 사이먼은 ASML에 인수됐죠. 자, 중국이 뭘 발표했냐? EUV 광원 생성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출력이 ASML의 10% 수준이에요. ASML이 시속 300km 고속 열차라면 중국 건 시속 30km 자전거입니다. 거울 시스템도 해상도가 불안정하고 무엇보다 양산 가능 수준이 아닙니다. 연구실에서 작동은 한다 정도예요. 그럼에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원천 기술 확보의 첫 걸음입니다. ASML도 1990년대부터 시작해 2010년대에야 상용화했어요.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 첫 발을 뗀 거예요. 둘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엔지니어들의 노하우가 쌓입니다. 셋째, 봉쇄해도 결국 뚫릴 거다라는 심리전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이 양산 가능한 EUV를 만들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걸린다고 봅니다. 하지만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리고 5년이면 반도체 두세 세대입니다. 그 사이 ASML은 하이-NA, EUV 등 더 발전하겠죠. 결국 중국은 따라가는 입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또 다른 방법, 인재 영입입니다. 솔직히 일부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먼저 합법적 영입부터 볼까요? SMIC, CXMT 같은 중국 기업들이 해외 인재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기준 SMIC가 TSMC 경력 엔지니어에게 제안하는 연봉이 기존의 두세 배, 거기다 수십만 달러 계약금, 스톡 옵션, 주거 지원까지 연봉 1억 받는 엔지니어한테 3억 준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실제로 2020년대 초반 TSMC 출신 엔지니어 100명 이상이 중국으로 이직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만 정부가 2024년 반도체 인재 유출 방지법을 강화했어요. 핵심 인력이 중국 기업에 취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네덜란드 정보기관 AIVD는 중국 정보요원들의 ASML 직원 접근 시도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불법적 경로도 있습니다. 2025년에만 미국에서 중국 관련 산업 스파이 기소가 12건, 절반 이상이 반도체 관련이에요. 대표적인 게 2025년 7월 ASML 소스 코드 유출 사건입니다. 전직 중국인 엔지니어가 EUV 관련 소스 코드를 빼돌리다 적발됐어요. 네덜란드 검찰 기소에 미국 FBI도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 후 ASML은 중국 국적 직원 채용을 크게 줄였고 2026년 1월 기준 중국 국적 엔지니어가 2022년 대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이 공정기술을 중국에 넘기려다 적발돼 구속됐고 2025년 5월 SK 하이닉스도 HBM 기술 유출 시도가 적발돼 내부 보안이 대폭 강화됐어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술 민족주의예요.
예전엔 미국에서 대만으로, 한국으로 이직하는 게 자연스러웠죠. 지금은 중국 국적이거나 중국 경력이 있으면 서방 기업 취업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협력에서 진영 논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에 얼마나 돈을 쏟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국가 직접 회로 산업 투자 기금, 일명 빅펀드입니다. 2014년 1기 1387억 위안 약 24조 원, 2019년 2기 2041억 위안 약 35조 원, 2024년 3기 3,440억 위안 약 59조 원. 3기가 1기의 거의 2.5배예요. 거기다 지방정부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합치면 2024년 한 해 총 지원금이 1,500억 달러, 약 2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 칩스 액트가 5년간 527억 달러, 연간 약 100억 달러예요. 중국이 10배 이상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면 따라잡지 않아요? 반도체는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축구팀에 비유해 볼게요. 돈이 무한한 구단주가 최고 선수를 영입하려는데 안 옵니다. 이미 다른 팀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2류, 3류 선수를 데려와 연봉을 왕창 줍니다. 결과는 성적은 그저 그런데 인건비만 천문학적 적자가 누적됩니다. 이게 지금 중국 반도체 산업이에요. SMIC 2025년 재무제표를 보면 정부 보조금이 매출의 15%입니다. 보조금 없으면 적자예요. YMTC, CXMT도 마찬가지. 다 정부 지원 없이는 못 버팁니다. 이 보조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중국 국민 세금입니다. 2025년 중국 경제 상황 아시죠? 부동산 위기 진행 중, 청년 실업률 17.1%, 내수 부진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이런 상황에서 연간 200조 원을 반도체에 쏟아붓는다? 복지, 교육, 인프라에 쓸 돈이 반도체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기술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국 봉쇄가 이 정도인데 기술 독립 안 하면 영원히 목줄 잡히니까요. 하지만 중국 경제가 이 부담을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정제학의 기회비용이에요. 반도체에 200조 쓰면 다른 투자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기회비용이 너무 커지면 결국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제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전쟁이 왜 중요하냐? 타이완 때문입니다. 202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심각하게 논의됐어요. 시진핑 주석이 통일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여러 번 말했고 군사훈련도 늘었으니까요. 근데 2026년 현재 이 시나리오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반도체 때문입니다. 타이완에 TSMC가 있어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이폰 칩, 엔비디아 GPU, AMD CPU 다 TSMC가 만들어요.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 나면 TSMC 공장이 파괴됩니다. 점령에 성공해도 운영할 수 없어요. 엔지니어들은 도망가고 핵심 장비는 ASML 등 서방 기업 제품이라 서비스가 끊기고 국제 제재로 부품 공급도 중단됩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면 TSMC는 죽은 자산이에요. 땅만 얻고 원하는 기술은 못 얻습니다. 거기다 국제 제재가 쏟아지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그 10배를 맞을 겁니다. 미국의 계산이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봉쇄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인센티브를 없앤 거예요. 예전엔 점령하면 TSMC를 얻는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점령해도 못 얻는다. 오히려 자국 반도체 산업의 치명타다. 중국 반도체 산업도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거든요. 장비, 소재, 설계, 소프트웨어. 전쟁 나면 다 끊깁니다. SMIC도 못 돌려요. 타이완 침공은 중국 첨단 산업 전체의 자살 행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발적 충돌이나 정치적 계산 착오 같은 변수는 항상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이완 침공은 중국의 손해입니다. 미국이 총 안 쏘고 전쟁 안 하고 반도체로 타이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형 억제력이에요. 핵무기가 아니라 반도체입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입니다. 2030년 반도체 판도가 어떻게 될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미국 주도 질서 유지.
칩스 액트 2.0이 성공하고 인텔, TSMC, 삼성이 미국 내 공장을 본격 가동합니다.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더 긴밀해지고 중국은 첨단 기술에서 계속 뒤처져요. 중국은 저가형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지만 AI, 자율주행, 국방 등 핵심 분야에서는 경쟁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미국 패권이 최소 10년 더 유지돼요. 두 번째 시나리오, 공급망 분리, 디커플링. 중국이 성숙 공정 28나노에서 7나노에서 자급자족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세계 공급망이 두 개로 쪼개져요. 미국 동맹 공급망, 첨단 기술, 서방 시장 중심, 중국 공급망, 중국과 일부 개발도상국 시장 중심. 이게 반도체 철막, 칩 커튼 시나리오입니다. 냉전 때 철의 장막처럼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이 두 진영으로 나뉘는 거예요. 기업들은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는 안 돼요. 실제로 2025년 애플이 중국 내 판매용 아이폰의 일부 중국산 부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양쪽에 발이 걸쳐 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는 미국 동맹 핵심 기업이에요. 동시에 중국은 한국 반도체 최대 수출 시장입니다. 2025년 기준 수출의 약 40%가 중국, 홍콩 포함해서 갑니다. 양쪽 다 버릴 수 없어서 한국의 전략은 줄타기입니다. 미국 동맹 안에 있으면서 중국 시장도 최대한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중국 투자 줄여라. 중국은 왜 미국 편이냐 압박하니까요. 2025년에 삼성 시안 공장, SK 하이닉스 다롄 공장, 장비 반입 허가 갱신이 매번 진땀나는 협상이 됐어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됩니다. 정리해볼까요? 2026년 현재 미중 반도체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은 기술 봉쇄를 넘어 경제적 고사작전을 펼치고 있어요. 25% 관세, HBM 차단, GAA 차단. 중국이 만들어도 못 팔고 만들수록 손해보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처절하게 반격하고 있어요. DUV 멀티 패터닝으로 5나노 양산, 자체 EUV 프로토타입 개발, 인재 영입, 돈과 의지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국의 게임입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5년 이상, 경제적 효율성에서는 10년 이상 차이 나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반도체는 더 이상 단순한 전자부품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석유이자 외교무기이자 전쟁 억제력이에요. 이 산업을 누가 지느냐가 향후 30년 세계 패권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그 한가운데 서 있어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